짬찌 새끼들은 그냥 도구야. 중령 밑으로 막 갔다가 써 내가 알아서 한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서늘한 새벽 공기를 찢고 들려온 목소리는 가래 끓는 듯 탁하고 비열했다. 제10보병여단 본부 건물 복도에서 여단장 최만호 대령이 거칠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내뱉은 말이었다. 그의 앞에는 갓 임관한 소위들과 초임 하사들이 고개를 깊숙이 처박은 채 서 있었다. 군인의 기계 대신 굴욕만이 가득한 광경이었다. 최만호는 이들의 인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한 소위의 어깨를 지휘봉으로 툭툭 쳤다. 내 골프 가방 챙겼어? 오늘 사단장님 모시고 라운딩 나가는 날인데 눈치껏 움직여야지. 안 그래? 최만호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이곳은 군대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할 부대라기보다 권력을 쥔 자들의 사적인 영지처럼 변질되어 있었다. 오뚜기 부대라는 명예로운 이름 아래 숨겨진 일탈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 시각 여단 위병소 너머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평범한 하사 계급장을 단 그녀의 군복은 칼날처럼 다려져 있었고 전투화는 먼지 하나 없이 빛났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아였다. 707 특임대에서 전설적인 전공을 세우고 육군 최연소 여자 중장에 오른 인물이었으나 지금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분을 지운 채 이곳에 서 있었다. 박선아의 눈매는 깊고 서늘했다. 그녀는 위병소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뒤 담담하게 부대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포천의 바람은 매서웠다. 이동면과 일동면을 잇는 험준한 산맥을 타고 내려온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박선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육군 참모 총장과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대화가 되살아났다. 정용권 육군 참모총장은 박선아를 조용히 불러 지시했다. 제8보병사단의 수치적인 성과는 훌륭하지만 내부적으로 초급 간부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정보였다. 특히 사단장과 그 신복들이 계급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폭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군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총장은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인 박선아를 제5군단장 취임 전 하사로 위장 침투시켰다. 보고 드립니다. 금일부로 제10보병여단 본부 중대로 명받은 하사 박선아입니다. 돌격. 그녀는 행정 안내실에 도착해 단호하게 경례를 올렸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인사장교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인사장교는 그녀의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여군 하사라니. 귀찮게 됐구먼. 야, 박하사. 너 여기 온 거 환영받을 일 아니니까 몸 사려라. 특히 우리 여단장님 눈에 띄지 말고. 박선아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가 건네는 보직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복도 끝을 향했다. 아까 최만호 대령의 고함이 들렸던 방향이었다. 썩은 냄새는 이미 공기 중에도 진동하고 있었다. 박선아는 배정받은 숙소에 짐을 풀고 곧바로 일과에 투입되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업무는 다름 아닌 여단장실 주변의 청소였다. 대령급 지휘관의 사적 공간을 관리하는 일에 초임 하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으나 이곳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다. 복도를 지나던 중 박선아는 또다시 최만호를 마주쳤다. 그는 화려한 금장 장식이 박힌 지휘봉을 휘두르며 걸어오고 있었다. 박선아는 벽 쪽으로부터 정석대로 경례를 올렸다. 돌격. 최만호는 걸음을 멈추고 박선아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눈에 비친 박선아는 그저 다루기 쉬운 어린 여군 하사일 뿐이었다. 최만호는 끈적하고 기분 나쁜 시선으로 박선아의 어깨를 지휘봉 끝으로 찔렀다. 새로운 하사인가? 얼굴이 꽤 반질반질하네. 야, 박하사라고 했나?
너 오늘부터 내 집무실 화분 물 주는 거랑 내 개인 차량 세차 내가 전담해라. 그리고 주말에 사택이사 보조할 인원 필요하니까 내가 조장 맡아서 애들 좀 추려놔. 알았어? 박선아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끓어오르는 멸시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정보를 수집하는 하사의 시간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최만호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지나갔다. 박선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그녀가 이곳에서 인내해야 할 시간은 앞으로 6일이었다. 7일째 되는 날 그녀는 이 연병장에서 새로운 군단장으로서 그들 앞에 설 것이다. 오후가 되자 사단장 박도철 소장이 여단을 방문했다. 제8보병사단의 최고 권력자인 그는 최만호보다 더 치밀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박도철은 부대 시찰이라는 명목하에 여단 연병장에 섰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장병들의 훈련 상태나 대비 태세가 아니었다. 최 대령, 지난번에 말한 그 산삼은 어떻게 됐나? 내 아내가 요즘 기력이 없다고 하던데 포천 일대에 약초 캐는 사람들이 많다며? 박도철의 말에 최만호는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사단장님. 벌써 부사관들 몇 명 시켜서 10만이들 수소문해 놨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택으로 직접 배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병장 한편에서 배수로 정비를 하던 병사들과 간부들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박선아는 삽을 든 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군인의 명예를 팔아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장성들과 그에게 기생하는 영관급 지휘관들. 그들의 탐욕은 포천의 맑은 하늘을 가리는 안개처럼 자욱했다. 그때였다. 한 상병이 실수로 박도철의 반짝이는 전투화 근처에 흙탕물을 아주 살짝 튀겼다. 순식간에 연병장의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박도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전투화가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이탈리아에서 특수 주문한 가죽이야. 박도철은 옆에 있던 최만호의 지휘봉을 뺏어 들고는 상병의 헬멧을 거칠게 내리쳤다. 텅 소리와 함께 상병이 비틀거렸다. 주변의 간부들은 누구 하나 말리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박선아의 손이 삽자루를 꽉 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터질 듯 붉어졌다. 707 특임대 시절 사선을 넘나들며 지켜왔던 조국의 가치가 이토록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그녀는 용납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더 큰 악을 뿌리 뽑지 못한다. 그녀는 억지로 시선을 돌려 흙탕물을 닦아내는 상병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야, 박하사. 너 뭐해? 저놈 데려가서 군기 교육대 입소 서류 꾸미고 사단장님 전투와 깨끗하게 닦아서 사택으로 가져와. 1시간 준다. 최만호가 박선아를 향해 소리쳤다. 박선아는 천천히 걸어가 쓰러진 상병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상병의 눈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박선아는 상병의 어깨를 아주 짧게 하지만 힘있게 쥐어주었다. 가자. 내가 도와주마. 낮게 깔린 박선아의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최만호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박도철을 따라 내빈실로 향했다. 밤이 깊어지자 여단 본부 건물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박선아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품에 숨긴 채 부대 곳곳을 누볐다. 박도철과 최만호가 술자리를 벌이며 나누는 대화, 장부 조작 정황, 그리고 하급 간부들에게 가해진 폭언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수집되었다. 박선아는 여단장실 복도 끝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여단장실 안에서는 최만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어차피 새로 오는 군단장도 여자라며 대충 얼굴 예쁘장하면 꽃다발이나 몇 번 던져주고 사단 성과 보고서 잘 꾸며서 올리면 끝이야. 707 출신이라고. 실전 경험 좀 있다고 유세 떨겠지만 우리 박도철 사단장님 인맥이 어디 보통인가. 금방 길들여질 거야. 박선아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길들여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오로지 사냥하는 법과 적을 섬멸하는 법만을 익혀온 투사였다. 착각이 아주 깊군. 그 오만이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박선아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고요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이동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포천의 산천은 이 거대한 폭풍 전야를 아는지 모르는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전체에는 박선아 하사에 대한 보복성 지시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녀는 여단 내의 모든 공중화장실 청소와 탄약고, 주변 제초 작업을 혼자서 도맡게 되었다. 다른 간부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멀리했다. 박선아는 묵묵히 걸레를 빨고 낫을 들었다. 그녀가 탄약고 근처에서 작업하던 중 어제 박도철에게 맞았던 상병이 몰래 다가와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하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하사님까지 고초를 겪으시는 것 같아서요. 여단장님이 정말 뒤끝이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척만 하십시오. 상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선아는 커피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상병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죄송할 것 없다. 군대는 계급으로 짓누르는 곳이 아니라 계급만큼 책임을 지는 곳이다. 조금만 견뎌라. 곧 이 공기가 바뀔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박선아의 위험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다. 평범한 하사에게서 느껴질 수 없는 아우라가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선아는 작업을 마치고 부대 뒤편의 외진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최만호 대령의 지시를 받은 중령들이 모여 사적인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평일 일과 시간에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술판이라니 군 기강의 해이가 극에 달해 있었다. 박선아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야, 박하사. 거기서 뭐해? 너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워? 술 취한 한 중령이 창고 밖으로 나오다 박선아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그는 박선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박선아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쳐낼 수 있었지만 간신히 멈추었다. 대신 그녀는 비굴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눈을 왜 이렇게 떠? 너 진짜 영창 가고 싶어? 중령의 폭언이 이어졌고 박선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707의 투혼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별 3개의 무게를 기억했다. 박선아는 일동면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6일이 남았다. 아니, 그녀에게는 매 순간이 이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치열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박선아는 자신의 낡은 하사 계급장을 만져보았다. 곧 이 계급장은 대한민국 육군의 정의를 상징하는 중장의 별로 빛나게 될 것이다. 최만호 대령과 박도철 소장은 여전히 자신들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그 여군 하사가 조만간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심판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포천의 새벽은 안개보다 먼저 차가운 정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동면 일대의 산세를 타고 내려오는 골바람은 살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제10보병여단 본부 중대의 기상 나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기도 전 박선아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는 그녀의 동작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주변의 다른 하사들이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 있는 사이 그녀는 소리 없이 전투복을 챙겨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하사 박선아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동자 너머에는 707 특임대 시절부터 단련된 차가운 투지가 일렁이고 있었다. 박선아에게 주어진 오늘의 첫 업무는 여단장 최만호 대령의 개인 집무실과 그 뒤편에 연결된 비밀 휴게실을 정비하는 일이었다. 군의 공식적인 공간이라기보다 화려한 사교장에 가까운 그곳을 초임 하사가 홀로 청소한다는 것 자체가 부조리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청소 도구가 담긴 양동이를 들고 복도를 걸었다. 복도 벽면에는 오뚜기 부대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아래를 지나는 간부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경직되어 있었다. 여단장실 문을 열자마자 진한 담배 냄새와 비싼 양주 향이 뒤섞인 비릿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어제 저녁 박도철 사단장과 최만호 대령이 이곳에서 버렸을 은밀한 술판의 흔적이었다. 박선아는 묵묵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리고 걸레를 빨아 집무실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책상 위에 놓인 한 서류 더미에 멈췄다. 군수 물자 보급 현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부대 운영비를 전용하여 사택 수리비와 고가의 골프용품을 구매한 내역들이었다. 박선아는 옷소매 속에 숨겨둔 초소형 촬영 장치를 작동시켰다. 명예를 잃은 자들이 머무는 곳에 정의가 있을 리 없지. 그녀의 나직한 혼잣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다. 바로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며 최만호 대령이 들어왔다. 간밤의 숙취 때문인지 그의 얼굴은 누렇게 떴고 신경질적인 기운이 역력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지며 박선아를 향해 지휘봉을 휘둘렀다. 야, 박하사. 너 내가 어제 시킨 세차는 다 했어?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해장국 좀 데워와. 내 사택 근처 식당에서 사온 거니까 식기 전에 가져오라고. 박선아는 하던 일을 멈추고 거수 경례를 올렸다. 돌격. 세차는 완료했습니다. 지시하신 음식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말대꾸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 그리고 너 어제 사단장님 앞에서 알랑방귀 뀌던 그 상병 새끼랑 따로 얘기하는 거 봤다는 보고가 있어. 너희끼리 무슨 수작 부리는 거 아니지? 우리 여단에서 내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 텐데. 최만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선아를 훑어보았다. 박선아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감정을 감추었다. 그녀의 근육들이 본능적으로 최만호의 경동맥을 향해 움직이려 했지만 그녀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를 억눌렀다. 지금은 사냥감을 몰아넣는 과정이었다. 오전 내내 박선아는 최만호의 사적인 심부름에 시달렸다. 여단장의 구두를 닦고 그의 아내가 부탁했다는 백화점 쇼핑백들을 옮기며 심지어는 사단장 박도철 소장의 생일 잔치에 쓰일 초대장을 손수 작성하는 일까지 맡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거대한 부패의 그물망이었다. 중령급 대대장들은 사단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부대원들을 동원해 사적인 농사일을 돕게 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진급 점수를 보장받고 있었다. 점심 무렵 이동면의 제10보병여단 연병장에는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도철 사단장이 예고 없이 방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최만호 대령을 대동하고 장병들의 점심 배식 현장을 시찰했다. 하지만 그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였다. 식당 입구에는 급하게 준비된 고급 한정식 도시락이 사단장과 여단장을 위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장병들이 식판에 담긴 부실한 반찬을 억지로 삼키는 동안 지휘관들은 그들 바로 옆에서 갈비찜과 회를 즐겼다. 최 대령, 이번에 새로 부임한다는 군단장 말이야. 여자 주제에 707에서 좀 날아다녔다고 우리 같은 베테랑들 위에 서려고 하겠지? 정용권 총장이 아주 총애한다던데 우리가 본때를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박도철 소장은 이빨 사이에 낀 고기 찌꺼기를 쑤시며 거만하게 말했다. 최만호는 맞장구를 치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다. 압류 사단장님.
포천 땅이 어디 여자 장군 하나 온다고 쉽게 변하는 곳입니까? 오자마자 행정 서류 더미에 파묻히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여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들의 대화는 식당 구석에서 잔반을 정리하던 박선아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그녀는 식판을 닦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말하는 현장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707 특임대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피를 흘릴 때 저들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부하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을 뿐이다. 오후에는 더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다. 최만호 대령이 자신의 골프 실력을 뽐내기 위해 연병장 한복판에 간이 연습장을 차린 것이었다. 그는 초임 하사들과 병사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자신이 친공을 주워오게 시켰다. 야, 박하사. 너는 저기 100m 지점에 서서 공이 어디 떨어지는지 정확히 표시해. 하나라도 못 찾으면 오늘 저녁은 없다. 박선아는 아무 말 없이 연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포천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연병장에서 그녀는 날아오는 골프공들을 지켜보았다. 공이 그녀의 발치에 떨어질 때마다 최만호의 비소와 욕설이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옆에 서 있던 한 소위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최만호는 채를 휘두르며 다가왔다. 정신 안 차려? 너희 같은 짬찌들은 군인이 아니야. 지휘관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소모품이라고. 다시 서. 최만호는 소위의 정강이를 골프채로 툭툭 치며 모욕을 주었다. 박선아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707의 저격수 모드로 변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숨겨진 무전기의 전원을 켰다. 그것은 육군본부 직통 회선이었다. 여기는 백항. 현재 제10보 병여단 연병장. 지휘관의 심각한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 현장 체증 완료. 내부 비리 장부 및 전용 내역 확보. 작전 진행률 90%. 무전기 너머로 정용권 총장의 짧고 굵은 음성이 들려왔다. 계속 진행하라. 취임식 날 모든 것을 끝낸다. 박선아는 무전을 끊고 다시 무표정한 하사의 얼굴로 돌아갔다. 그녀는 최만호가 친공을 주워 올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최만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박선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눈을 부릅떴다. 너는 왜 이렇게 쌩쌩해? 아주 팔팔하구먼. 박하사, 너 오늘 밤에 여단장 사택으로 와서 청소 좀 도와라. 우리 아내가 집이 좀 지저분하다고 난리거든. 거절은 없는 거 알지? 박선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반드시 방문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박선아는 지시대로 최만호의 사택을 찾았다. 부대 밖 일동면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사택은 군 간부의 집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최만호는 편안한 복장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고 그의 아내는 거만한 태도로 박선아에게 걸레를 던졌다. 먼지 하나라도 남으면 내 남편한테 말해서 너 아주 힘들게 만들 줄 알아. 군대 왔으면 군대답게 행동해야지 여자가 어디서 하사질이야? 박선아는 묵묵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바닥이 아닌 가구 밑과 벽 틈새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다. 최만호는 아내와 대화하며 사단장 박도철과 모의한 군납 비리 결탁 내용을 상세히 읊어댔다. 어느 업체에서 얼마의 뒷돈을 받았는지, 이번에 군단장이 오면 어떤 식으로 장부를 숨길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계획이 박선아의 수신기로 흘러들어왔다. 집을 나오며 박선아는 사택 마당에 핀 붉은 꽃들을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 아래에는 썩어 문드러진 흙이 가득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707 특임대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런 탐욕의 낙원이 아니었다. 7일. 그 짧은 시간이 너희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문턱이 될 것이다. 박선아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하사의 것이 아니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찾아온 진정한 지휘관의 행보였다. 다음 날부터 부대의 분위기는 더욱 기괴하게 흘러갔다. 취임식을 앞두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장병들을 더욱 가혹하게 몰아세웠다. 훈련은 뒷전이었고 오로지 취임식장 장식과 의전 연습에만 수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박선아는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묵묵히 고통받는 장병들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초임 여군 소위의 어깨를 잡아주었고 부당한 기합을 받는 병사들의 식판에 자신의 소시지를 말없이 얹어주었다. 장병들은 이름 모를 하사 박선아에게서 기묘한 평온함과 힘을 느꼈다. 그녀가 곁에 있을 때면 최만호의 폭언도 박도철의 위세도 그리 두렵지 않게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제2장의 끝자락에서 포천의 산등성이 위로 붉은 해가 떠올랐다. 이제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이었다. 박선아는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군단장 기가 개양될 깃대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의 소리가 마치 그녀에게 진격의 신호를 보내는 비명처럼 들려왔다. 박선아는 자신의 전투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염했다. 그녀의 가슴 안쪽 포켓에는 이미 수백 쪽 분량의 비리 보고서와 영상 증거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개의 목줄을 푸는 일뿐이었다. 최만호 대령은 여전히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부하들을 닥달하고 있었고 박도철 소장은 군단장 취임식에서 박선아 중장을 어떻게 요리할지 궁리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 거대한 심판의 칼날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었다. 박선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포천의 거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차갑다 못해 시릴 정도였다. 707의 전설, 육군 최연소 여자 중장 박선아.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지나 본론으로 치닫고 있었다. 포천의 산세는 밤이 되면 더욱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제8보병사단 예하 제10보병여단의 연병장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사단장 박도철 소장의 지시로 예정에도 없던 급조된 야간 열병식 연습이 한창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로지 신임 군단장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의전만이 이 부대의 존재 이유가 된 듯했다. 박선아는 연병장 구석에서 무거운 방송 장비를 옮기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야, 박하사. 너는 왜 자꾸 동작이 그 모양이야? 군단장님 오셨을 때 선줄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최만호 대령의 신복인 인사과장 중령이 박선아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그는 이미 술기운이 올라온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박선아는 묵묵히 허리를 굽혀 장비를 내려놓고 경례를 올렸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단단하게 울렸다. 박선아의 시선은 연병장 중앙에 서서 병사들을 닥달하는 박도철 소장에게 향했다. 그는 방한복을 두껍게 껴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혹겹 전투복만 입은 채 벌벌 떠는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이게 다 우리 사단의 기계를 보여주는 거야. 추위 따위가 장군님의 영접을 방해해서야 되겠어? 최 대령, 저기 사열대 장식은 더 화려하게 안 돼? 금색 천 좀 더 구해와. 최만호는 박도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급 간부들을 쥐어짜기 시작했다. 근처 1동면과 2동면의 모든 장식 점포를 뒤져서라도 금색 천을 구해오라는 억지 지시가 내려졌다. 한 초임 소위가 보급 예산이 부족하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하자 최만호는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소위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예산? 내 놈들 부식비 좀 아끼면 될 거 아냐. 군단장님 눈에 들면 그게 다 예산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 멍청한 자식아. 박선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진 녹음 장치의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이미 최만호가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선물을 구입하고 병사들의 급식비를 전용해 사단장의 취임 축하 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연습이 끝났다. 병사들은 녹초가 되어 내무반으로 향했지만 박선아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주어졌다. 여단장 최만호의 사택에 있는 개인 서재를 정리하라는 지시였다. 박선아는 어둠이 짙게 깔린 일동면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가슴 위에 놓인 보이지 않는 별의 무게를 느꼈다. 사택에 도착하자 최만호는 이미 만취한 상태로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박선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어이, 박하사. 너 참 일 잘해. 군단장 취임식 끝나면 내가 너 사단장님 비서실로 추천해 줄까? 거기 가면 나랏돈 만지는 재미가 쏠쏠할 텐데 말이야. 대신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응? 그는 박선아의 턱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박선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했다. 707 특임대 시절 테러리스트의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아군이라고 믿었던 지휘관의 추잡한 손길은 견디기 힘든 구역질을 동반했다. 여단장님 취하셨습니다. 지시하신 서재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도도하게 굴어. 너 같은 하사 하나 앞길 막는 건 일도 아니야. 최만호는 씩씩거리며 다시 소파로 돌아가 잠들었다. 박선아는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잠갔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에는 박도철 사단장과 최만호 여단장이 지난 2년간 군납 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뇌물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포천 일대의 군부대 공사를 독점하게 해주는 대가로 오고 간 검은 돈의 흐름이 박선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군. 박선아는 장부를 제자리에 두고 사택을 나왔다. 멀리 오대산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제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이었다. 그녀는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산 아래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을 바라보았다. 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존재하건만 정작 군의 내부에서는 썩은 고름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단 전체에는 비상 소집이 내려졌다. 취임식에 사용될 축포의 화약이 습기를 먹었다는 이유로 최만호 대령이 폭발한 것이었다. 그는 담당 관리를 맡았던 병사를 연병장 한복판에 무릎 꿇리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너 같은 놈은 군인이 아니야. 사단장님의 명예를 더럽힌 역적이라고. 최만호는 발길질을 하려 했고 주변의 장병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때 박선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여단장님 화약 관리 지침에 따르면 습기 노출은 보관 창고의 시설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사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군 기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만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박선아를 노려보았다. 박하사, 너 지금 나한테 훈수 두는 거야? 너 미쳤어? 계급장 떼고 싶어? 박선아는 굴하지 않고 최만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하사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최만호는 순간적으로 박선아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다. 저 전현 당장 구금해. 내 명령 불복종과 항명죄로 즉시 영창 보내. 최만호의 고함에 헌병들이 다가왔다. 박선아는 저항하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구금은 그녀의 계획 중 일부였다. 그녀가 사라진 사이 최만호와 박도철은 방심할 것이고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마지막 증거를 완성할 것이었다. 박선아는 여단 내의 차가운 독방에 갇혔다. 창살 사이로 보이는 포천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군단장 취임식의 모든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구금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독방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제10보병여단의 주임원사였다. 그는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부대의 모든 사정을 꿰뚫고 있는 노병이었다. 주임원사는 박선아의 앞에 따뜻한 우유 한 팩을 내려놓았다. 박하사, 자네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여단장님한테 그렇게 대들면 본인만 손해인 걸 몰랐나? 박선아는 천천히 눈을 뜨고 주임원사를 바라보았다. 원사님께서는 이 부대의 썩은 살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주임원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게 속삭였다. 나라고 왜 모르겠나. 하지만 박도철 사단장님은 육군본부에도 줄이 닿아 있는 사람이야. 하사 하나가 나선다고 변할 세상이 아니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군의 명예는 지켜야 합니다. 원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선아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주임원사는 한참 동안 박선아를 응시하다가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최만호 대령이 그동안 병사들에게 저지른 가혹행위와 인사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노병 또한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박선아는 주임원사가 건네준 수첩을 소중히 품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 시각 사단 본부에서는 박도철 소장이 최만호 대령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다. 최 대령, 그 박하사라는 년은 어떻게 됐나? 아주 골치 아픈 물건이더구먼. 걱정 마십시오, 사단장님. 지금 독방에 쳐넣어놨습니다. 취임식 끝나면 조용히 현역 부적합 판정 내려서 내쫓을 생각입니다. 박도철은 만족스러운 듯 호탕하게 웃었다. 잘했어. 내일이면 제오 군단장이 오겠군. 여자라고 하니 적당히 예우해주는 척하면서 우리 사단의 우수한 성적표만 밀어넣어주면 돼. 정용권 총장이 보낸 사람이니 겉으로는 비위 좀 맞춰주자고.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있었다. 취임식 당일 새벽 박선아는 주임원사의 도움으로 조용히 여단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일동면 외곽의 한 비밀 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직할 부대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선아는 하사 계급장이 달린 먼지 묻은 전투복을 벗어 던졌다. 그녀가 욕실에서 씻고 나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힘없는 여군 하사가 없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짧은 머리, 강인한 의지가 깃든 눈빛, 그리고 어깨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세 개의 별. 중장 박선아의 본 모습이었다. 부하 장교들이 정성스럽게 다려진 중장 전용 정복을 그녀에게 입혔다. 가슴에는 707 특임대 시절 얻은 훈장들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았다. 박선아는 허리에 지휘관용 권총을 차고 정모를 눌렀었다. 준비됐나? 예, 군단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헌병대와 검찰관들이 사단 연병장 주변에 매복해 있습니다. 박선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오뚜기 부대의 깃발이 펄럭이는 연병장이 보였다. 그곳에는 지금쯤 박도철과 최만호가 화려한 의전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새로운 군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터였다. 가자. 대한민국 육군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러. 박선아를 태운 검은색 지휘 차량이 포천의 안개를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량의 보닛 위에서는 제오 군단장의 상징인 세 개의 별이 박힌 성자기가 바람을 가르며 펄럭였다. 사단 연병장에는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박도철 소장과 최만호 대령은 연단 위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지휘 차량의 행렬을 기다렸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원망이 서려 있었다.
드디어 군단장의 지휘 차량이 연병장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박도철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최만호에게 속삭였다. 자, 이제 연극 시작이야.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해. 차량이 멈추어 서고 부관이 문을 열었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내린 인물을 본 순간 박도철과 최만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정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며칠 전 자신들이 영창에 가두고 멸시했던 바로 그 박하사였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자신들보다 더 높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세 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선아 중장은 천천히 아주 당당하게 연단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전투화 소리가 연병장의 침묵을 깨뜨렸다. 박도철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돌격 제8보병사단장 소장 박도철 군단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갈라졌다. 박선아는 그를 마주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박도철 소장 그리고 최만호 대령. 너희들의 연극은 여기까지다. 그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포천의 너른 연병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다. 사열대 위에 선 박선아 중장의 어깨 위에서 세 개의 별이 정오의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오만방자하게 굴던 박도철 소장과 최만호 대령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털썩 주저앉을 기세였다. 수천 명의 장병들은 자신들이 며칠간 보아온 그 하사가 바로 신임 군단장이었다는 사실에 숨을 들이켰다. 박선아는 천천히 정모를 벗어 부관에게 건넸다. 짧고 단정한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이마에는 707 특임대 시절 얻은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훈장보다 더 고귀한 군인 정신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나는 지난 7일간 이곳에서 하사 박선아로 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음성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본 것은 명예로운 오뚜기 부대의 전통이 아니었다. 내가 본 것은 부하의 급식비를 가로채 재배를 불리는 탐욕이었고 지휘관의 개인적인 유흥을 위해 초급 간부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오만이었다. 군복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지 자신의 비리를 가리기 위한 가운이 아니다. 박도철 소장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단상 난간을 붙잡았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 입을 뗐다. 군단장님, 이것은 무언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오로지 부대의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현장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약간의 엄격함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박선아는 고개를 돌려 박도철을 응시했다. 그 차가운 시선에 박도철은 뒤로 주춤 물러났다. 성과라. 부하들을 발로 차고 골프채로 정강이를 때려 얻어낸 수치가 성과인가? 아니면 군수품을 빼돌려 사택의 가구를 바꾸고 아내의 쇼핑백을 들게 한 것이 지휘권의 행사인가? 박선아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주임원사가 건네준 피눈물 섞인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낭독하기 시작했다. 제10보병 여단장 최만호 대령. 군부식 예산 2천만 원 전용하여 개인 골프용품 및 고급 주류 구입. 예하부대 장병들을 사택 이사 및 가구 재배치에 사적으로 동원. 항의하는 초임 소위에게 가혹행위 실시. 또한 사단장 박도철 소장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전달한 내역이 이곳에 상세히 적혀 있다. 최만호 대령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제 변명조차 할 힘을 잃은 듯했다. 박선아의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육군본부 검찰관들과 헌병들이 일제히 단상 위로 올라왔다. 군법 제62조 직권남용 및 제72조 가혹행위,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도철 소장과 최만호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현 시간부로 구속 수사를 명한다. 또한 이들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관련자 전원을 즉각 격리하라. 헌병들이 박도철과 최만호의 팔을 붙잡았다. 그들이 차고 있던 화려한 지휘관용 벨트와 견장이 그 자리에서 뜯겨나갔다. 연병장의 장병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것은 환호라기보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깊은 안도감이었다. 박선아는 끌려나가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장병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장병 여러분. 지휘관의 잘못으로 여러분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군단장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이후로 제5군단 소속의 모든 부대에서 이런 부조리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군인은 계급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으로 헌신하는 자임을 내가 몸소 증명하겠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그 함성은 포천의 일동면과 이동면의 산천을 진동시켰다. 박선아는 단상을 내려와 어제 자신이 부축했던 상병에게 다가갔다. 상병은 군단장으로 돌아온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올렸다. 돌격.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흘린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자부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박선아는 상병의 어깨를 꽉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단단했다. 707의 전설은 이제 한 부대의 영웅을 넘어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심판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제8보병사단에는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박선아 중장은 취임식 당일의 숙정 작업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제5군단 사령부의 짐을 풀기도 전에 사단 본부에 임시 집무실을 차렸다. 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직접 확인하고 도려내기 위함이었다. 사단장실에 걸려있던 박도철의 화려한 초상화는 이미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대신 대한민국 육군 복무 신조가 적힌 소박한 액자가 걸렸다. 박선아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들을 다시 장병들의 복지시설과 급식비로 환원하는 지시를 내렸다. 군수참모 이 예산안을 봐라. 사단장 관사 조경에 쓰려던 이 돈을 당장 제10보병여단 격오지 소초의 온수 설비 교체 비용으로 돌려라. 병사들이 찬물로 씻는 동안 지휘관이 꽃구경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군수참모는 연신 땀을 닦으며 박선아의 서슬 퍼런 명령을 받아 적었다. 그는 박선아가 하사 시절 보았던 비굴한 영관급 장교 중 하나였으나 이제는 그녀의 위험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며칠 후 박선아는 예고 없이 제10보병여단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검은색 지휘 차량을 타고 별 3개가 선명한 성좌기를 휘날리며 당당히 들어섰다.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병사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차량에서 내린 박선아의 온화한 미소를 보자 이내 안정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돌격. 제10보병여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선아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답례했다. 그녀는 여단장실로 향하지 않고 곧바로 병사식당과 내무반으로 향했다. 여단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던 참모장 중령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군단장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영접 준비를 했을 텐데 말입니다. 영접 준비할 시간에 병사들 양말 한 켤레 더 챙겨라. 나는 오늘 너희의 의전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내 부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다. 박선아는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배식 상태를 확인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사단장과 여단장을 위한 특식이 오가던 곳에는 이제 장병들과 똑같은 식단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직접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병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우연히도 그녀가 하사 시절 보살폈던 상병이 앉아 있었다. 상병은 놀라 숟가락을 놓으려 했지만 박선아는 인자하게 웃으며 그를 만류했다. 편하게 먹어라. 밥맛은 좀 좋아졌나? 예, 군단장님.
반찬 가짓수도 늘었고 무엇보다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박선아는 흐뭇한 표정으로 밥을 한술 떴다. 그것은 그녀가 육군 중장이 된 이후 가장 달콤한 식사였다. 707 특임대에서 극한의 훈련을 견디며 먹었던 전투 식량보다 화려한 연회장에서의 만찬보다 더 값진 한 끼였다. 식사를 마친 뒤 박선아는 여단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최만호 대령이 자신의 골프 연습장으로 썼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부대를 둘러보았다. 참모장, 저 자리에 나무를 심어라. 병사들이 훈련하다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라. 군대는 지휘관의 놀이터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조국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단 간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선아는 이어 연병장에 모인 간부들을 소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단단해졌다. 나는 707 특임대에서 수많은 사선을 넘었다. 그곳에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가치는 전우애였다. 계급은 전우를 버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우의 방패가 되기 위한 책임이다. 만약 앞으로도 계급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부하를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그 계급장을 뜯어내겠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돌격. 간부들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메웠다. 박선아는 부대를 떠나기 전 주임원사를 따로 불렀다. 그녀는 노병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원사님의 용기 있는 수첩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정한 군 선배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임원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제가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잊고 살았던 정의를 군단장님께서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이제야 후배들 볼 면목이 섭니다. 박선아는 지휘 차량에 올라타며 포천의 일동면 거리를 바라보았다. 길가에 핀 야생화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제5군단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한 사람으로서 그녀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이제 진정한 충성심으로 무장한 수만 명의 전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은색 지휘 차량이 안개를 헤치고 군단 사령부로 향했다. 그 위풍당당한 뒷모습은 대한민국 육군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도 같았다. 박선아 중장이 몰고 온 정의의 바람은 매서웠으나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부패의 먼지는 쉽게 거치지 않았다. 제8보병사단의 수뇌부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대 곳곳에는 박도철과 최만호의 그늘 아래서 단맛을 보았던 잔당들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박선아의 개혁을 일시적인 소나기로 치부하며 머리를 낮게 숙인 채 다시 먹구름이 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선아는 군단 사령부 집무실에 앉아 포천 일대의 지형도를 살폈다. 그녀의 눈길은 사단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국망봉 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격오지 부대들에 머물렀다. 화려한 사단 연병장의 비극은 끝났을지 모르나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산속 소초들의 사정은 알 수 없었다. 부관, 오늘 오후 일정을 모두 비워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동면 상간 지대에 있는 독립중대들을 시찰하겠다. 군단장님, 그쪽은 도로 상황도 좋지 않고 눈이 덜 녹아 위험합니다. 정식으로 사단에 통보하고 안전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선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하사 계급장을 달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아나? 정식 보고서에 담긴 글자들은 지휘관이 보고 싶어하는 환상일 뿐이다. 나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보러 가는 것이다. 지프차 한 대면 충분하다. 박선아는 정복 대신 활동성이 좋은 전술복을 입고 어깨에는 중장의 계급장 대신 기능성 견장을 찼다. 그녀를 태운 지프차는 일동면을 지나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좁고 가팔랐으며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는 차가운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제10보병여단 소속의 한 산악 소초였다.
부대에 도착하자 당직 사관이 당황하며 달려나왔다. 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산꼭대기 소초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돌격. 소초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선아는 거수 경례를 받으며 소초 안으로 발을 들였다. 공기는 차가웠고 건물 벽면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곧장 병사들이 잠을 자는 생활관으로 향했다. 생활관 한 구석에서 한 이병이 다리를 절며 장비를 닦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거기 이병 다리는 왜 그러나? 이병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박선아를 바라보다가 당직 사관의 눈치를 살폈다. 당직 사관이 급히 끼어들었다. 아, 저 친구는 어제 훈련 중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박선아는 당직 사관을 서늘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707 특임대 시절부터 다져진 그녀의 직관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병 앞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바지를 살짝 걷어 올렸다. 이병의 종아리에는 시퍼런 멍 자국과 함께 군화발에 채인 듯한 상처가 선명했다. 이것이 훈련 중에 입은 찰과상인가? 당직 사관 내 눈이 장식으로 보이나? 박선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소초 전체에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병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나는 군단장이기 전에 내 전우다. 누가 그랬나? 이병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다. 사단장이 바뀌고 군단장이 새로 왔다고는 하지만 이곳 산속 소초는 여전히 과거의 악습이 지배하는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박도철 소장의 친인척 인맥으로 연결된 자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자 화풀이를 병사들에게 퍼붓고 있었다. 중대장 어디 있나? 중대장은 지금 일동면 시내에서 외부 업체 사장님과 저녁 식사 중이십니다. 박선아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지었다. 장병들은 산속에서 멍이 든 채 장비를 닦고 있는데 지휘관은 부대를 비우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시내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군단 헌병대를 호출했다. 오늘 밤 이 소초를 포함한 독립중대전원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부당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해라. 단 한 명도 빠뜨리지 마라. 박선아는 그날 밤 소초에서 병사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직접 이병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부급식비가 빼돌려져 간부들의 술값으로 쓰인 정황, 휴가를 담보로 한 금품 요구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부조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새벽녘 시내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던 중대장은 부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와 박선아 중장을 마주하고는 그대로 실신했다. 박선아는 쓰러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놈이 마신 술은 병사들의 피눈물이다.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비란 없다. 국망봉 소초에서 시작된 감찰은 들불처럼 번져 제오군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선아 중장은 타협하지 않았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 정용권 대장에게 직접 보고하여 군 내부에 잔존하는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박도철 소장과 연계된 일부 퇴역 장성들과 정치권의 줄을 대려는 세력들이 박선아의 개혁이 지나치게 과격하다며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군의 안정을 해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상은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어느 날 육군본부에서 소집된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박선아는 수많은 장성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한 고위 장성이 그녀를 향해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박 중장, 의욕이 넘치는 건 좋지만 군은 위계 질서가 생명이야. 하사 계급장 달고 돌아다니며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부하들을 잡아대면 누가 무서워서 지휘를 하겠나? 박선아는 회의실 정중앙에 서서 그 장성을 똑바로 응시했다. 부하들이 무서워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들이 존경하는 지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계질서는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제가 도려낸 것은 제 살이 아니라 군을 좀먹는 암세포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암세포를 군의 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박선아의 정면 돌파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고 논리는 명확했다. 정용권 육군 참모총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포천으로 돌아온 박선아는 대규모 군단 기동 훈련을 준비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개혁된 군단이 얼마나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였다. 그녀는 제8보병사단을 선봉에 세웠다. 훈련 당일 이동면의 광활한 훈련장에는 수백 대의 장갑차와 전차가 도열했다. 박선아는 직접 헬멧을 쓰고 장갑차 위에 올라탔다. 그녀는 무전기를 통해 전 군단원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여기는 군단장. 우리는 오늘 조국을 지키는 강철의 방패임을 증명할 것이다. 내 옆에 전우를 믿어라. 지휘관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전 군단 돌격.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박선아는 사령부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대신 직접 현장을 누비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돌파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약해진 지반이 무너지며 선두에 서던 장갑차 한 대가 계곡 쪽으로 미끄러진 것이다. 장갑차 안에는 3명의 장병이 갇혀 있었고 계곡 아래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다. 구조팀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박선아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 몸에 익힌 로프 하강 기술을 발휘하여 직접 장갑차로 접근했다.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참모들이 만류했지만 박선아는 이미 로프에 몸을 실은 상태였다. 내 부하가 저기 있다. 지휘관이 부하를 두고 물러서는 일은 없다. 박선아는 거센 빗줄기를 뚫고 장갑차 문을 개방했다.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은 자신들을 구하러 내려온 사람이 별 3개의 군단장이라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한 명씩 로프에 연결하여 위로 끌어올렸다. 마지막 병사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박선아가 위로 올라왔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장병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경례를 올렸다. 부상자는 없나? 모두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박선아는 진흙투성이가 된 정복을 털어내며 웃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났고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지휘권을 상징했다. 훈련은 대성공이었다. 부조리가 사라진 부대원들은 자발적인 충성심과 전우애로 뭉쳐 놀라운 전투 효율을 보여주었다. 박선아의 개혁이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음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훈련을 마친 저녁 박선아는 일동면의 조용한 언덕에 올랐다. 멀리 부대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707 시절의 전우가 남긴 낡은 인식표를 꺼내보았다. 전우여 보고 있나? 우리가 꿈꿨던 명예로운 군대가 이곳 포천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박선아의 가슴 속에는 그 무엇보다 뜨거운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만 명의 아들딸이 있었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사명이자 기쁨이었다. 박선아 중장의 이야기는 이제 포천의 전설을 넘어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역사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걷는 길은 곧 정의의 길이 되었고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은 곧 승리의 함성이 되었다. 포천의 겨울은 길고도 깊었으나 제8보병사단을 감싸고 돌던 서늘한 기운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박선아 중장이 취임한 후 사단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보여주기식 의전 용품들은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는 장병들의 거친 숨소리와 실전적인 훈련의 열기가 들어찼다.
박선아는 군단 사령부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먼지 날리는 현장에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녀는 1동면과 2동면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직접 발로 누비며 과거의 부패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갔다. 무엇보다 그녀가 공을 들인 것은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박선아는 수행원 없이 직접 지프차를 몰고 포천의 한 외진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과거 박도철 소장과 최만호 대령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군을 떠나야 했던 한 하사관의 노부모가 살고 있었다. 부당한 누명을 쓰고 강제 전역을 당했던 아들은 마음의 병을 얻어 세상을 등졌고 남겨진 부모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운 박선아는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눈길을 걸었다. 어깨 위에 3개의 별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녀의 고개는 어느 때보다 낮게 숙여져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군단장 박선아입니다. 늦게 찾아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박선아는 노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707 특임대 시절 사선을 넘나들며 흘렸던 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품 안에서 아들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증서와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보상금이 담긴 서류를 건넸다. 장군님, 우리 아들은 이미 돌아오지 않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노모의 통곡 섞인 말에 박선아는 노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아드님의 명예는 조국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정의는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부디 이 못난 군 후배의 사죄를 받아주십시오. 박선아는 그날 오후 내내 노부모의 부서진 문을 고치고 차가운 방에 불을 지폈다. 군단장이 직접 장작을 패고 흙을 만지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그것은 권위로 군림하는 장군이 아니라 부하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제오군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장병들은 이제 박선아 중장을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는 큰어른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군의 기강은 억압이 아닌 존경 위에서 바로 서기 시작했고 오뚜기 부대의 경내 구호인 돌격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산천을 울렸다. 박선아는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이동면의 백운산 자락을 바라보았다. 험준한 산세 위에 쌓인 눈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의는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녀는 다짐하듯 은조렸다. 707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박선아라는 한 사람의 몸을 빌려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심장으로 뛰고 있었다. 포천의 산하에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제8보병사단 연병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박선아 중장이 제안한 제2회 오뚜기 전우의 날이었다. 이 행사에는 현역 장병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 그리고 과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퇴역 장병들까지 모두 초대되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707 특임대 출신의 장인들이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명예의 비석이 세워졌다. 비석에는 화려한 이름 대신 묵묵히 조국을 지키다 쓰러져간 이름 없는 병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문구가 한글로 정중히 새겨졌다. 박선아는 연단에 올랐다. 그녀의 정복은 햇살 아래 눈부셨고 그녀의 표정은 맑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는 대신 연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을 향해 가장 낮은 자세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전우 여러분 그리고 포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정한 군대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군대는 무기로 적을 제압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약한 자들을 품어 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박선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연병장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어 하사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주임원사와 상병을 단상으로 불렀다. 그녀는 직접 그들의 가슴에 명예로운 오뚜기 기장을 달아주었다. 계급의 높낮이가 명예의 높낮이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전우를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군의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행사의 대미는 전 장병의 합동 구보였다. 박선아는 지휘 차량에 타는 대신 직접 맨 앞에 서서 장병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다. 중장의 별 3개가 장병들의 전투복 사이에서 함께 출렁였다. 1동면과 2동면의 길을 따라 이어지는 구보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다. 길가에 나온 주민들은 손을 흔들며 환호했고 장병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건강한 웃음이 가득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 박선아는 홀로 사단 사령부 옥상에 올랐다. 멀리 보이는 국망봉과 백운산이 붉은 노을에 젖어들고 있었다. 그때 육군 참모총장 정용권 대장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박 중장 정말 대단하군. 자네가 해낸 일은 우리 군 역사의 기적으로 기록될 걸세. 박선아는 총장을 향해 절도 있게 경례했다. 총장님, 저는 그저 군인이 가야 할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군의 모든 구석에 정의의 햇살이 비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용권 총장은 허허 웃으며 박선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707의 칼날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네. 자네가 있어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가 밝아. 밤이 되자 포천의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이 내려앉았다. 박선아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다. 그녀는 하사 계급장을 달고 부대 곳곳을 누비던 그 7일간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 시간은 고통이었으나 또한 깨달음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었고 가장 힘없는 자의 눈물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정의가 있었다. 돌격. 박선아는 나지막이 구호를 내뱉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었다.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부조리를 넘어 진정한 명예를 향해 전진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다음 날 새벽 박선아는 다시 지프차에 몸을 실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격오지 부대를 살피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녀를 태운 차량이 안개를 가르며 포천의 산길을 달려나갔다. 차량의 보닛 위에서 펄럭이는 성좌기는 이제 제5군단의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의의 깃발이 되어 있었다. 박선아 중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녀가 걷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고 그녀가 내뿜는 온기는 차가운 군의 기강을 녹여 따뜻한 전우회로 탈바꿈시켰다. 삭풍이 몰아치는 포천의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찬란한 봄꽃을 피워낸 그녀의 서사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군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별로 남을 것이다. 707 특임대의 투혼과 최연소 여자 중장의 위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자비심을 간직한 박선아. 그녀의 돌격은 조국이 부르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포천의 맑은 공기 속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군가 소리와 함께 박선아 중장의 위대한 여정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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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